아카데믹한 내용으로 머리가 무거우시고 이재훈 선생님의 가슴 벅찬 연설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맡은 내용은 아카데믹한 강의는 아니고 행정학적인 문제에 대한 강의 주제이기 때문에 소지품 챙기시면서 가르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학제 진료, 요즘 저희 병원에서도 2016년 이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다학제 진료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의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유사한 진료 형태가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많이 했던 게 이제 튜머보드, 멀티디스플리너리, 팀 미팅, 케이스 컨퍼런싱, 케이스 리뷰, 케이스 클리닉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진료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다학제 진료가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8월 이후로 급여 항목이 암 환자에서 선정이 되면서 이제 다학제 진료가 병원 내에서도 이제 공고를 많이 하고 있고, 의사들도 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학제 진료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오후 1시부터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들으셨고, 앞서 문용화 교수님이 중앙내과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 것처럼 정말 수많은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법도 아침에 하이팩을 이제 공부하신 것처럼 하이팩도 있고, 박현 선생님이 하신 것 같은 세티널로드 수술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MGS, 바이오마커들, 여러 가지 것들이 수많은 의료 기술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의사가 그 모든 지식을 정확히 다 습득하고 환자를 판정을 한 다음에 치료를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독에 의해서 이제 의사 결정을 했을 때는 그 개인의 내가 예전에 해봤으니까 이랬어 라는 이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이제 다 파악을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어서 객관적 근거가 결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최적의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전문 의료진이 의견을 통합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다학제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학제 진료가 가장 활발한 형태는 암 치료에서 하고 있지만은 이제 만성 내과 질환이나 희귀 질환 등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부인남이 얼마나 다양해졌느냐? 진단하고 치료를 보시면 영상들이 굉장히 많고, 아침에 배우신 대로 병리학적, 인간 생물학적 진단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고, 요즘은 유전학 검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료 또한 수술법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재발을 해도 뗄 수 있으면 떼는 쪽에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과가 동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제도 다양하고, 그 외에 방사선 치료, 타겟 세라피도 하고, 임무 세라피도 하고, 또 그걸 넘어서서 임상 연구 또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료진이 이제 협조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협진과 다학제가 뭐가 틀리냐 하면, 협진은 쉽게 표현하면 환자가 돌아다니는 거고요. 다학제 진료는 환자는 앉아있고 의사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의사들 중에 각 분야에 한 명씩이 회의실에 모여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다학제를 했을 때 환자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트 내면 푸시도 해야 되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가고, 또 교수님의 진료 일정이 안 맞기도 하고 수술 일정이 안 맞기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해보니까 치료 비용도 감소를 하고 치료 시간도 단축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학제 진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면 이제 50년 전 튜머보드에서 기원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학센터에서도 이제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사실 튜머보드는 이제 환자가 참여를 하지 않고 의료진들이 아주 어려운 케이스, 희귀한 케이스가 있을 때 사실 환자의 치료 성적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의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목적이 좀 컸던 거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1996년도 초에 영국이 암 환자 통계를 내보니까 이상하게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서 영국에 있어서는 암 생존율이 너무 낮더라라고 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영상학과 다음에 임상의사, 간호사가 모여서 다학제 형태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치료 성적이 좋아지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전부 다 이 환자를 포함해서 하는 다학제 진료를 이제 표준치료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현재는 이 다학제 진료를 우리나라 여러 병원에서도 암 환자에 있어서 표준치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학제 진료를 했을 때 성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객관화된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유의미한 결과가 뭐 폐암, 요방암, 대장암에서 있었다고 이제 발표가 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는 무의미하더라 몇몇 기관에서는. 근데 왜 이렇게 무의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은 이제 NCCN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스고 그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모이고 의사들이 시간만 많이 할애해야 되고 가끔은 환자들이 와서 위화감만 느끼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결과는 있었지만 필요하다는 쪽으로 많이들 본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이제 전부 다 관찰 연구라든지 이제 후황점 연구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연구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보고에서는 2010년 아산병원에서 210명 환자를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98.6% 거의 100%에 가깝게 만족스럽다 했더니 뭐 신뢰도가 향상했다더라. 그리고 진료를 보고 나서 환자들이 86% 정도가 진료 후에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좋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학제 진료를 과연 시행을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여러 아무래도 그 전문의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최고의 치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런 프로토콜 자체를 하나의 프로토콜을 만듦으로써 이제 학생이라든지 수련의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또 차례 의료진이 업무에 대한 만족감, 심리적 안정감,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기존 지식을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이런 점이 장점일 수 있다. 또한 다른 교수님과 상의해서 임상연구에 적합한 환자를 내가 진료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찬스가 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어떤 형태의 진료 형태든지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처럼 문제점도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한 시간에 거의 4과에서 5과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진료 시간을 이제 할애를 꼭 해야 되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의료진이 환자를 또 봤는데 와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업무 과다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숙박가 굉장히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 현재 어떤 환자들이 다학제 진료 기준이 되고 숙박가 어떤지 보면 중증 질환자, 저희 같은 이제 암 환자겠죠. 뇌혈관, 화상, 희귀 질환, 결핵 환자. 그래서 한국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다른 전문 과목의 전문가들이 4명에서 5명 정도라고 했는데 요즘 3명 이상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당 3회 이내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뭐 재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 소견서를 내면 2회를 더 추가해서 5번까지는 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4년 8월 1월에 돼서 수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3인이면 9만원, 5인 정도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가 모이게 되는데 한 15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외래 환자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입원 환자까지 다 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2016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9개 안에서 다학제 대면 진료 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부인암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부인암 센터는 2018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환들하고 틀리게 저희는 환자가 처음에 진단을 받기 위해서도 부인암 센터를 이제 제일 먼저 방문을 하기 때문에 진단, 수술, 항암제 자체 사실 부인암 센터 안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투모보드도 하고 엑스레이 컨퍼런스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거를 꼭 다른 의사들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리코하는 케이스,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약제들의 다양성을 봤을 때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18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처음에는 케이스를 좀 고르기도 어렵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3회에서 5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은 참여 진료과는 저희 센터는 당연하고 종양외과, 광산구 종양외과, 외과는 파트별로 전이가 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논의를 드리고 성도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영상외과, 해외외과 저희는 이제 아직은 병리과라든지 그쪽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케이스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 환자는 이제 리퍼런트 오바리 캔서인데 이게 시작이 2001년부터인데 이제 지금 재발을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이 환자를 보면은 브레인에도 메타가 되고 메디아스는도 메타가 되고 5대 다 메타가 돼서 수술도 여러 번 하고 했었는데 환자가 이제
올 1월에 다시 입거가 돼서 왔는데 환자도 괴롭지만 사실은 뭐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다학제 진료 의뢰를 해서 1월 6일에 의뢰를 했는데 다학제를 1월 10일 날 바로 소식을 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 6일 내에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가 의뢰를 방문하는 횟수도 줄었고 치료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거의 2주 내에 했기 때문에 환자 또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저도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면 다학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가장 힘든 게 병리과 영상학과 의사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이제 인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병리과나 영상학과 교수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환자를 대면할 이유는 사실은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이중 노동이다. 내가 판독도 의사들을 위해서 내보냈는데 와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중 노동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많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숙박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다학제도 좋지만 이제 다학제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대면, 비대면 환자가 없이 저희들끼리 하는 다학제 진료 또한 수가를 책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뭐 꼭 바쁘면 모이지 않고 원격 회의 같은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이 바이오 인포메틱스가 많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학제 진료는 환자 맞춤형 진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 진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넘어서 환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유전 정보나 이런 예방책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학제 진료에 대한 결론을 보자면 필수 진료라고 생각이 되고 결론을 한마디로 하자면 소통인 것 같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이 잘해서 환자 치료 성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만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의사에게도 굉장히 큰 협동심도 기르게 되고 서로 이해도 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진료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